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우리 법원직 합격자 발표가 어제 났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합격자 명단 확인하고 또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면서 서로 축하의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체험팀에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내일 이제 저 8층에 801호에서 면접반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다 수용할까 의문인 만큼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완주를 통해서 필요 조건을 갖췄고요. 또 여실히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에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직 이제 면접이 이제 보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면접에 최종 합격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법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면접은 다행히 국가직 면접에 비해서는 면접이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이렇게 실패하는 데 그칩니다. 국가직은 30%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5%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작년에 우리 체험팀에서 면접에 실패한 분이 2분 계시는데 그분이 와서 이번에 또 됐습니다. 또 필기시험 됐고요. 면접은 2번 떨어뜨리는 예는 없다. 그래서 그분들 다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다 기뻐하더라고요. 이제 면접은 자동 통과니까 그분들은. 근데 면접은 여기 지금 우리 임원반에 계신 이 분들은 수십 명의 이분들은 뭐 면면이 면접에서 실패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어둡다든가 저같이 좀 어둡다든가 또 머리가 까였다든가 머리 까여도 상관없습니다. 다 통과돼요. 잘못 얘기네 이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밝고 겸손하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저희들이 이제 빡세게 준비하고요. 면접용 책자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지 오래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생생한 증언 간증이 들어가 있고요. 체계적으로 면접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번에 필기 합격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상황이고요. 이제 밖에 저희들 그 명단을 우리 이디야 빌딩 밖에다 좀 걸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강생 대비 우리가 합격 인원이 몇 명인가를 좀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또 이 과장 광고 또는 허위 광고들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저희들이 좀 미리 선수를 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8층에 올라와서 그 실제 인원수를 확인하면 뭐 몇 명이 왔는가를 뭐 눈으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요 인강을 듣는 분들도 한번 올라와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곧 명단도 걸 거고요. 그러니까 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자, 그 중에서 몇몇 특징적인 면만 좀 말씀을 몇 개 드리고 민법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에 커트라인이 78점이죠. 작년, 재작년에 84점, 그 다음에 작년에 81점. 가장 낮았던 애가 2019년 76.5. 그래서 77, 8에서 82, 3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 84점 다 이례적이었고요. 76.5도 이례적이었고요. 올해는 헌법이 좀 어려웠습니다. 헌법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평균 점수로 봤을 때, 합격자 평균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영어가 좀 까다로웠다. 그래서 영어 꽈락자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국어가 문법 문제가 갑자기 9문제나 나오는 바람에 국어에 또 애를 먹은 분들이 많고요. 1교시에 헌법과 국어, 영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국사가 좀 쉬운 편이어서 국사로 커버를 했겠습니다만 그때 멘탈이 나가지 않는 분들은 오후 과목에서 아마 다 보상을 받고 보존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멘탈 나가지 않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때 가면 패스하쇼. 뭐 싸대기 맞을래 패스할래 이렇게 제가 선택권을 들 겁니다. 그래서 박스 형식이라든가 어려운 질문은 패스를 하면 됩니다. 패스를 한 서너 개 해도요 80점 이상 맞는데 시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패스를 못하면 그냥 딱 이 접할 때 맞닥뜨릴 때 그 어려운 지문들 생소한 지문들 처음 본 지문들을 패스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막 전전긍긍하고 풀면 그 다음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멘탈 나가니까 그 점심 때 점심을 줘도 그 맛있겠습니까? 도시락이 막 그 모래알 씹는 듯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제가 누차드렸던 그 말씀들 패스하자 가볍게 스킵하자라고 했던 분들은 오후에 대박 터졌습니다. 오늘 뭐 합격생들 오후에 막 96, 92, 막 88 다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내년에 1교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2교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 1교시가 만약에 쉽게 나오면 2교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법원직의 출제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 그 시험 현장에서 좀 2시간 나눠주면서 계속 그랬어요. 2교시 쉬울 것이다. 2교시에 대박 터질 것이다.
근데 대박은요. 이 모리알 씹어야 되는데 이게 대박은커녕 막 여하튼 뭐 2교시에 멘탈을 잡고 시험을 봤던 분들은 뭐 대박 터져서 다 보상받고 보전해서 고득 시험으로 시험이 됐습니다. 우리 학원의 최고의 점수가 90.5, 90.5 시험팀에 평균 90.5인데 그보다 더 이상을 받은 분이 과연 계실까요? 계시면 우리가 수석을 놓칠까봐 좀 안절부절 제가 저 혼자만 생각일까요? 안절부절 그 친구가 좀 수석했으면 90.5가 있고 90점이 있는데 두 분 중에 하나가 수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교시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재작년에 수석했던 94점으로 수석했던 그 혜린 실무관님 특정 그 이름을 거론해도 되게 내물겠네요. 김혜린 실무관님인데 그 연수원에서 이제 대법원 장상을 줍니다. 그거 딱 받고 나서 바로 사진 찍어서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형 여기 PPT에 띄워가지고 그냥 딱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도 아마 내년에 수석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석은 해본 사람은 좀 알아요. 수석 해봤죠? 해봤다고 그냥 독백하는 건데 그냥 수석 해본 사람은 그 영광 영예를 알아요. 뭔가 이렇게 뿌듯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시험 되면 51기가 될 거거든요. 51기에 수석하면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또 우리 조가 이제 8개 조로 이제 면접반 조입니다. 면접반 조 이제 8개 조로 짤 거거든요. 각 조마다 한 15명 내지 한 20명씩 이렇게 짤 텐데 한 뭐 20명 가까이 짠다면 뭐 대충 합격 인원 나오죠. 자, 근데 그 면접 짤 때 그 면접 조장하고 부조장을 시켜주잖아요. 조장, 부조장을 시키면 그게 그 조원들끼리 훌륭한 인적 자산이 되어서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같이 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평생 이제 경조사 할 때 같이 모이잖아요. 그럼 늘 호칭이 조장님, 회장님 이렇게 호칭이 된다고요. 조장이나 이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고 평생 남는데 수석은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석은 뭐 평생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이 수석이라는 것도 한번 꿈꿔보면 좋지 않을까. 뭐라고요? 되기만 해도 좋다고요? 뒷문 닫고 들어가는 게 최고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뒷문 닫고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최고. 아니면 중간에 묻어 들어가든지 막 들어가기 싫은데 막 뒤에서 등 떠밀어서 아유 쌍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제일 좋죠. 쾌감이 있잖아요. 짜릿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수석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공부할 때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자. 국어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수석을 노림직합니다. 복과목은 이제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고 뭐 막다른 골목길에 또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런 심정이라도요 어느 때 순간에 환한 빛이 딱 올 겁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여러분들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반년 정도 지나서 한 7, 8개월 정도 지나서 마무리 시즌 들어가면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자아를 발견할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자, 여튼 올해 저희들 그 시험 볼 때 그런 어떤 그 현실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멘탈을 잡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이제 냉탕으로 이번에 실패한 분들도 지난주부터 꽤 오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오히려 저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더 미안하죠. 그분들을 합격시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있고 제가 더 미안하지만 그들이 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완주를 못했으니까. 제가 완주하자. 특히 채용관리반 분들은 몇 번 결석하면요 계속 제가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요. 계속 문자 보내고 직원들 시켜서 또 전화도 하고 나중에는 일십 안 일십 다 씹어버려. 근데 씹고 나서 이제 그렇게 완주하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와서 완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눈물 흘리면서도 그런 말씀 하실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원장으로서 대표로서 더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채용관리반 이제 통계를 내겠습니다만 뭐 합격률이 뭐 월등히 높고요. 특히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8개월 작년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8개월 10개월 안 됐죠. 10개월 안쪽에 시험에 된 친구가 몇 명 됩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그분들 제가 면접 중간에 또 설레발 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 앞에 좀 모셔다가 이렇게 한 2분 정도 이렇게 모셔다가 말씀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다.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 2분 정도 이렇게 다른 분들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고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또 부담감 때문에 면접도 잘 통과하지 못할까 봐 좀 두려워서
그래서 그분들 모셔다 여러분들 전체 로드맵을 좀 잡아볼까 하고요. 아니면 면접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면접 끝나고 그래 해도 뭐 늦지 않으니까. 여튼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또 그냥 합격한 줄 모르고요. 이제 2년 차 됐는데 합격한 줄 모르고 이제 시험을 1교시에 못 봤으니까 채점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인데 정작 한강 가갖고 자전거 타고 있다고 그냥 다 잊기 위해서. 그리고 몇 번 전태 왔어요. 막 다시 오면 우리 뭐 채용관리반 지금 반장을 시켰었거든요. 반장을 또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합격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자전거 타느라고 바빠가지고. 나중에 전화 받더니 뭐 어제가요 됐어요. 확인해봐 그랬더니 나 확인하고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어떤 기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완주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또 스스로 될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최고령 합격은 56세 된 분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분은 들어가자마자 일 좀 배우겠다 싶고 일 좀 하다 싶으면 바로 정년이에요. 보람이죠, 보람. 자신이 법원 공무원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보람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되면 50대 분들 4분이나 됐어요. 이번에 4분. 통계적으로 그렇게 된 거 가지고 여성분들이 뭐 압도적으로 우리 법원은 많이 됩니다. 2배 가까이 많이 됩니다. 여성분들에게 가장 좋은 직업을 꼽자면 법원 공무원의 직업을 보통 꼽아요. 가장 뭐 가사나 육아하고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법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특히 좋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제가 이번 시험에 헌법이 어려웠다고 전법 합격자 평균 점수가 73점이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낮은 해였거든요.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5급 과목인 민법은 84점, 그다음에 민소법은 87점, 형법은 82점, 형소법 대박이에요. 87.76, 거의 88점에 가깝게. 보통 제가 형소법은 나중에 공부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나중에 공부해도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형소법은 암기가 강한 과목이라서 지금은 이제 전체 윤곽만 잡아놓고요. 영어도 74점.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합격자 평균이 74점이에요. 이거는 60점, 50점대가 제일 많아요. 합격자 중에서도 50점, 60점대가 많은데 워낙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막 96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평균은 74점은 약간의 거품이 꼈다. 근데 민법이 이례적으로 쉬웠어요. 84.36이면 쉬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례적으로 좀 평이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민법이에요. 헌법에서 꽈락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영어에서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전체 불합격자까지 합쳐서 그 평균을 내보면 민법이 가장 낮아요. 민법이 불합격자까지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그래서 민법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 꽈락자 수가 민법이 167명이요. 우리 법원 사무직에서 2,154명, 등기 사무에서 167명. 절반이 꽈락이라는 얘기예요. 절반. 대단하죠.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장난이 아닙니다. 민법의 평균 떨어진 분들과 같이 불합격자까지 합친 평균이 42.13이에요. 아까 합격자 평균이 얼마였죠? 84.36. 그러니까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 걸 알 겁니다. 전체 그 불합격자를 포함한 그 전체 평균이 헌법이 43. 그다음에 국어가 69. 국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에 숨은 고수들이 많죠. 한국사 56, 영어 58. 그다음에 민법이 42, 민소법 47, 그다음에 형법 48, 그다음에 형소법 50점. 민법이 가장 낮죠. 민법이 가장 점수를 획득하기가 용이하고 좋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 손을 놓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꽈락자 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그럴 때 항상 첫 시간에 민법만 되면 우리 법원직 시험은 무조건 되는 것이다. 영어를 못해도 합격하는데 민법을 못하면 합격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민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요. 민법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제가 쉽게 접근해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통계를 본 김에 원서를 낸 분들이 뭐 작년에 6,000명, 올해 6,000명 정도 됐는데 응시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오신 분들은 한 2,000명 정도 줍니다. 4,000명 정도, 4,000명이
4천 명 정도의 민법 과락자가 몇 명이라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민법 과락이라는 게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분량 때문에 버거워서 처음에 접근 방식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버거우다 보니까 잘 맞닥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락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험은 로스쿨 준비했던 분들 또는 옛날에 사법시험 준비했던 이 고시 낭인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법원직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나 이제 영어 이런 거 인강 듣고 이렇게 독학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또 꽤 됩니다. 그분들도 또 실제 합격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을 이제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싸워서는 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1년만 잘 완주하시면. 그래서 그 1년만 완주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간곡하게 좀 드리고요. 제가 완주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귀에 자꾸 담아두셔야 됩니다. 완주가 그렇게 어렵나? 왜 완주를 자꾸 얘기하지? 전라도에 있는 완주도 아니고. 근데 완주는 정말 쉬울 것 같은데 뭐 하고 와서 뭐 시원한 공간에 앉아 있는데 뭐 지금 입문반 할 때 뭐 재미있어 죽겠구만 뭐 들썩대고 뭐 그냥 늘 뭐 재밌고 흥미롭고. 자, 이제 이게 좀 심화로 들어가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입문반 할 때 같이 수강했던 분들을 한번 옆에 한번 잘 물끄러미 보세요. 그러면 그분도 힘겹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꾹 참고 있거든요. 꾹 참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나도 한번 참자. 저분이 참는데 내가 못 참으면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참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보면서 또 위안도 받고 또 선생님들하고 또 상담도 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이 고난의 힘든 여정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칭찬을 받고 그분들 스스로도 자신에게 다 보상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칭찬의 한복판에 완주 또는 성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보다는. 그 험난한 그 눈물로 범벅되어 있는 그 1년 동안을 꾹 참고 완주를 했다는, 그래서 합격을 했다는, 그거는 대단한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의 보상의 한복판에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들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부모님 때문에 더 기쁘다고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에 뭐 2배, 3배 더 기쁘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등기직은 이번에 대박 터졌습니다. 등기직은 우리 수강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일반 사무직보다는. 근데 우리 한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합격률입니다. 마무리 그 수강생 수에 대비 80% 수강 인원 그냥 일반 수강 인원 대비 80%의 합격은 전무후무한 기록 같습니다. 좀 이제 통계를 더 잡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합격을 해서 등기직의 커트라인이 69.5였는데 69.5라고 하더라도 등기법 상법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만만치 않은 그 시험에서 그 정도 받았다는 건 뭐 대단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직 분들 함부로 등기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등기직이 이제 인원을 적게 뽑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더 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법 상법이 어렵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은 겁니다. 저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낮은 게 아니에요. 국어 영어를 못하고 국사를 못해가지고 뭐 매국노라서 국사를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분들도 잘하는 분들인데 등기법 상법이 분량이 있것도 많아요. 어렵습니다. 민법이 어렵듯이 상법도 어려워요. 등기법도 막 절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암기량도 많고요. 저번에 이제 우리가 모셔온 김기찬 교수님이 제 제자였고요. 이제 30대 초반에 아주 파릇파릇한 그런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 등기직 분들을 잘 지도를 했습니다. 그분 덕이지 않을까? 또 이상수 박사님 상법에 그 두 분의 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내일 오면 전부 다 그 분들을 좀 안아주려고 그래요. 물론 그분들이 안기려 하지 않겠죠. 그냥 냄새나 가 이렇게 하겠죠. 지들 냄새나는 건 모르고 말이지. 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의 합격률이 더 높다고 했죠. 여성분들 통계 낸 거 보니까 이번에 합격자 통계 일반 사무직은 남성이 112명, 여성이 292명. 2배가 넘죠. 엄청 많죠. 다음 등기 사무직은 23명에 10명. 여성분들이 적었네요. 더 적었네. 이건 좀 이례적인데. 여성분들이 다 등기 사무직은 잘 안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층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증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가 설명할 때 설명했으니까 뭐 아실 겁니다. 자, 우리도 내년에 이 통계 속에 들어가겠죠. 통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 남성 몇 명에 우리 기병님 들어가고,
뭐 여성 몇 명의 우리 현지님 들어가고 이런 여기 대표로 한 분씩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분들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통글이 잡히고 또 저희들도 못지않게 체험팀도 여러분들 그 합격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갈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이 덕목이라고 할지 요소랄지 그게 바로 완주입니다. 완주할 때 힘들 때 저희들한테 좀 기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동료들끼리 또 많이 또 위안도 되고 힘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공간이 언제나 다 상쾌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딱 들어왔는데 막 토할 것 같고 막 땀만 뻘뻘 나고 막 뭔가 누군가 죽이고 싶다. 그 타겟가 주로 이제 저일 겁니다. 저 이준현을 죽일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의 충동을 좀 내려놓으세요. 살인의 충동을 좀 내려놓으면 그 이준현이 좀 잘생겨 보이고 멋지게 보입니다. 여기 공간이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됩니다. 슬기롭게 극복을 할 때 저희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뭐 우리 선생님들 모두 아마 친절하게 그 자신의 시간을 다 다 쏟아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다음으로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고생했는데 여러분들 눈물을 많이 봤는데 눈물 저희들 앞에서 많이 흘렸는데 그 눈물의 대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힘겨워했고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저희들 마음에 남아있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시고 아마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십시다. 자, 이번 시험의 총평이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들 해야죠. 이제 한 발 한 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열흘 정도 왔죠. 열흘 더 왔네. 벌써 15일 왔네. 15일.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처음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일 왔네요. 15일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좀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루틴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열정을 또 강하게 했습니다. 또 이 법과목에 대해서 대충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잡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15일만큼 열심히 생활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전직 군인 빼고요. 전직 군인 빼고 남들 있어요? 우리 여성분 중에서 전직 군인 계시거든요. 저분들은 뭐 군인이니까 아주 성실하게 생활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뭐 있다고요? 한번 대봐. 뭐야? 없다고요,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있겠죠. 있는데 제 이번만큼 더 강하고 자신 있게 또 자의적으로 했던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하셨고요. 여러분들 칭찬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우리 환하게 웃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민법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무불량을 하다 말았습니다. 채권법에 여기 한번 볼게요. 채권법은 총론과 강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총론은 뭐를 다루는 것이죠? 너를 다룰까요? 나를 다룰까요? 총론은 채권법의 통칙적 원리를 다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어렵다. 가장 난해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채권법 강론이 있죠. 강론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이제 강론은 이제 뒤에서 본다고 했고요. 자, 채권법 총론을 봅니다. PPT를 보시면 먼저 채권의 의.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보호 의무라는 거, 보호 의무. 보호 의무는 안전배려 의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들 대충 기억나죠? 보호 의무라는 개념만 지금은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채권자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채무불량이 됩니다. 채무불량의 유형 중에서 불완전 이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체불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 체불 그 근거 조항이 몇 조였죠? 390조. 아마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채권의 목적. 채권관계 목적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관계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는 채권 이런 거 예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해봤죠. 먼저 특정물 채권. 특정물 채권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런 게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류 채권, 특정의 작업. 제가 맥주 20캔 이걸 예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금전 채권.
금종 채권도 있고 외화 채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자 채권, 뭐 지분적, 기본적, 또 이자 제한 연 20% 대충량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선택 채권, 뭐 선택에 쫓아서 확정한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자세히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채권의 효력에 들어와 있습니다. 채권의 효력 끝나죠? 요거 이제 요 그림이 35면에 보면 나와 있죠. PPT에 여기 페이지 수 있는 거 확인하시고 35면에 요 그림 제가 지난번에 홈워크를 냈죠. 리포트를 냈습니다. 요 10번 써오기 검사할까요? 오, 다 썼네. 10번. 네, 다 쓰셨네요.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군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먼저 대내적 효력이 있다. 그다음에 대외적 효력이 있다. 대내적 효력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효력이 있다. 기본적 효력이 있고 그다음에 채무불량이 있다. 우리가 채벌 쪽을 보고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효력이 있다. 자, 뭐가 있죠?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잘못했소이다. 채권자 지체. 여기 있다. 이제 뒤에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 효력이 있다.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이럴 때 그 빼돌려진 사람에게 가서 그걸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 회복을 돌리는 게 있다. 이걸 우리가 채권자 추소권. 그다음에 채무자가 뭔가 빨리 그 권리를 행사해서 받아낼 수 있고 그래서 빨리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 이럴 때 채권자가 대신 권리를 행사한다. 대신이라는 표현이 전문용어로 대위,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이런 것들 정리했던 적이 기억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제3자의 채권 침해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추소권을 우리가 책임재산의 보전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그걸 포장할 겁니다. 왜 책임재산의 보전이냐? 책임이라는 뜻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강제집행에 복종하는 상태 또는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책임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재산을 빵빵하게 보존해 두고자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추소권. 자,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채권자 대위권은 제 박사학위 논문 파트고요. 채권자 추소권은 제 석사학위 논문 파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시켜가지고요. 제가 지금 얼마나 원망하는지. 자, 여튼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뜻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시 한번 글귀로 그림을 글귀로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풀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과 구제에 관한 논점들 한번 잠깐 보시면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효력의 문제.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거꾸로 따지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는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고 채무자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면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잖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했던 과실 책임의 원칙을 우리가 얼마 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이 채무자의 잘못 없이 채무를 어쩔 수 없이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때까지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의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공통요건의 한 목판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했지만 이행 지체, 그 다음에 이행 불능,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이행거절 이런 유형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된 그 구제책으로서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다음에 강제이행이라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390조. 자, 이 조문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리 입문반부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민총에서 했던 조항 중에 제2조가 뭐 있죠? 신의칙. 좋았습니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390조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조문 숫자까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조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에 고의과실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뽑아놓은 이유는 통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조문을 굳이 두 문장으로 만들어서 본문과 단서로 나누는 이유는 입증 책임의 차등 내지 차이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단서에 나와 있는 고의과실이 없는 때 저거는 누가 입증한다? 채무자가 손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체불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요 41면에 한번 그
펴보세요. 41면 펴보시면 41면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있죠? 41면에 판례. 그래서 봤더니 체불에서 귀책 사유의 입증 책임에 관한 판례들 여기 채무자에게 여기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판례 있죠. 41면에 1번 판례 채무자에게 있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쏘이다. 왜 채무자에게 있죠? 일단 390조 단서라고 딱 적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390조 단서에 보면 단서의 고의과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다. 만약에 이게 본문 속에 있다면 누가 입증하죠? 본문 속에 있다면 채권자가 입증했겠죠. 그러나 단서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390조의 구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치는 이행을 하지 않았소이다. 그래서 나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소.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소라는 소리를 들은 그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 당신 말이 맞소. 다만 나한테는 고의과실이 없었소.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소송의 공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체불의 유형,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이행고자. 이 중에서 가장 기본형은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불능은 뭐죠? 완전히 불능. 자, 우리가 이제 불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었잖아요. 자, 이행지체부터 하나씩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볼게요. 이행기와 이행지체. 뭐 이런 주문도 있었고요. 자세히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행지체가 어떤 것인가. 저 이행기와 이행지체요. 비행기가 아니에요. 또 잘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이행기와 이행지체. 뭐 재미없다고 하지 말라고요.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한의 계상실 이건 모르죠. 이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나중에 뒤에서 할 거고요. 이거 민법 총칙에서도 나옵니다. 총칙에서 먼저 다루고 채권법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지체 중에 손해배상에서 우리가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때 이 손해배상의 그 용어를 우리가 지연배상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 지체에 따른 지연에 따른 배상. 근데 만약에 지체 후의 이행이 전혀 채권자에게 이익되지 않을 때, 예컨대 제가 결혼식 예복 주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당일까지 오지 않은 예복이 그 다음날 오면 뭐합니까? 이때는 결혼식 예복을 거절하고 전체를 손해배상.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불렀죠, 우리가? 그렇죠. 전보배상. 395조. 전보배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전체를 보상으로. 전체를 보상으로. 이 페이지수 잘 보면서 갑니다. 49면에 보면 395조 있죠. 전보배상. 아마 전보배상에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와서 동그라미 쳐놨을 겁니다. 나의 아바타가. 그죠? 나는 제가 대신 동그라미 쳐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능, 이행불능. 자, 이 그림은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민총에서도 했었고요.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자,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는 후발적 불능이 문제됩니다.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후발적 불능에 따른 체불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때는 체불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체불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별받이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험부담이 뭐냐?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 틀만 좀 잡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체불은 무슨 불능과 연결된다? 후발적 불능과 연결된다. 이렇게만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더라고요. 여기에 특히 51면에 있는 판례인데요. 51면의 판례 요거 하나만 우리가 판례에 밑줄 작업 좀 하고 가자고요. 자, 이 본문 내용 이제 판례 박스가 아니라 본문 내용에 있는 내용을 캡처한 건데요. 여기 51면에 이행불능의 판단 기준 C 단락 찾았어요? 자, 그중에 가나다에서 가를 보면 이행불능이란 그렇죠.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이며
이것은 물론이며, 이건 자 넘버링 1번이라고 하면 좋아요. 1번 이것은 물론이며,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2번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험칙, 거래관념에 비추어서 쭉 채권자가 채무자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이렇게 딱 잘라놓고 요거 2번 이것도 포함된다. 제가 그래서 그릇, 밥 먹는 그릇 있죠. 식기 있죠. 이 식기, 이 식기들, 그러니까 이 식기 있죠. 이 식기를 내가 30만 원에 멋진 그릇을 샀는데 거기 오줌을 넣는 장면을, 똥을 담는 장면을 봤다.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 불능은 아닐지라도 심정적, 감정적으로는 불능이죠. 이게 바로 요 사회 관념상, 거래 관념상 불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불능으로 취급한다. 이게 후발적 불능이라면 체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나죠? 지난번에 할 때는 뻑뻑했는데 제가 다시 복습하면서 재차 말씀드리니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확연히 들어옵니다. 3회독 정도 돼야만, 3번 정도 강의를 딱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빠른 속도로 돌려드릴 거고요. 어쩐지 오늘 유령이 없네요. 자, 여기 하여튼 유령이 있어요. 훈령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유령이 있지만 내 유령을 이겨낼게요. 나는 인간입니다. 본래 주체입니다. 유령은 뭐예요? 본래 개체고. 쌍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자, 여기 봤더니 이행불능과 계약 해제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불능. 이제 뒤에 채권 강론 쪽에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불의 유형에서 우리가 이행불능까지 봤고,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은 이행은 하긴 하였다. 근데 이행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자, 불완전 이행은 55면에 나와 있는데, 이 불완전 이행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요? 2차적 손해, 확대 손해, 부가적 손해가 더 문제된다. 근데 여관 투숙객 사건을 예를 들어 봅니다. 자, 머릿속에 띄워봐요. 그 무슨 의무를 할 때 여관 투숙객 사건이 나왔죠? 보호 의무, 안전배려 의무. 여관방을 제공하긴 제공했습니다. 뭐 수건이나 타월이나 뭐 세면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 주의 의무, 종된 급부 의무를 다 제공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체크아웃 할 때까지 안전하게 이 고객을, 투숙객을 보호를 해야 될 의무인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투숙객이 사망했다. 여관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관방 값 얼마입니까? 뭐 하루에 30만 원? 호텔비 얼마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지금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몇 10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2차적 손해요, 부가적 손해요, 또는 확대 손해라 불러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할 때는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여관 그 주인에게, 호텔 사장에게 생명값을 물어주시오라고 유족이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한복판에 보호 의무, 불완전 이행, 그 다음에 체불 책임.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게 기억나시죠? 제가 어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불에 대한 구제로 가볼까요? 강제 이행이라는 게 있는데 59면에 이제 강제 이행은 389조에서 이제 따로 할 거고요. 강제 이행, 뭐 직접 강제도 있고 대체 집행도 있고 간접 강제도 있답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춘 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 여기 보면 채권자 갑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쪽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다음에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여기는 손배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쪽에 을 쪽에서 채무자 쪽에서 손배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을 먼저 검토할 거고요. 이미 고의과실, 규책 사유는 들어가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고의과실은 들어가 있는데 고의과실 이외에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져야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완성되기 위한 요건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로서 제한배상주의가 나오는데 언뜻 뭐 통상손해, 특별손해 이런 것들이 기억날 겁니다. 뭐 상당인고관계 뭐 이런 것들 아마도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머 넘어갔네요. 예민한데 이거 PPT가.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금전배상주의.
싸다고 한 대 맞았습니다. 싸다고 한 대 맞았을 때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돈으로. 저 같으면 100만 원 주면 이제 모든 게 다 용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잖아요. 100만 원은 싸다고 한 대씩 해서 100만 원 버는다면 뭐 싸다고 뭐 몇 10만 대라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방법으로 금전배상주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액 산정의 특칙이라는 게 네 번째 나오는데 이건 이제 조정 내지 조율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자, 강제이행은 나중에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390조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390조 이제 지겹죠. 390조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좋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고의고하실은 때는 거래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이 390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조항 기억나시나요? 채무 내용에 좋친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 속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아마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 이행지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행불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주 갖가진 사유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상적 개념을 사용한 이런 조항을 우리가 이렇게 일반 조항이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67면 보면 그 판례 있죠. 일반 조항주의. 거기다 동그라미 딱 쳐놨나요? 어머 누가 쳐놨습니까? 내 책에. 당신이 쳤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항주의. 일반 조항을 우리가 민총할 때도 어디선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 맞습니다. 신의칙. 신의칙도 무엇이 신의입니까? 무엇이 성실입니까?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그런 조항을 우리가 무슨 조항이라고 불렀다? 일반 조항. 일반 조항이라는 표현을 좀 잘 보시고 여러 가지 사안을 다 포섭할 수 있도록 뭉뚱그린 개념,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조항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체불로 인한 손배 책임의 발생 요건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62면을 보시면 제가 요건을 정리해놨죠. 요건을 딱 요약 정리해놨습니다. 그 참고사항에 그 5가지 제가 지난주에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고의과실로 인한 체불이 필요합니다. 고의과실로 인한 체불. 그래서 고의과실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귀책사유라는 거 고의과실입니다. 이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누가? 채무자가. 그러면 적어도 책임을 지기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책임 능력이라 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총에서 뭘 배웠냐면 권리 능력을 배웠습니다. 의사 능력을 배웠습니다. 의사 능력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행위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되어지는 능력으로서 책임 능력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본 바와 같이 책임 능력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손해배상 책임 능력의 줄임말이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 곳이 크게 두 군데. 하나는 여기 체불, 또 하나는 불법행위. 체불과 불법행위를 묶어서 위법행위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위법행위 영역에 체불과 불법행위 영역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책임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도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입니까? 배상이라는 건 메꿔주는 겁니다. 그 피해를 메꿔주다 배상. 이때 손해라는 것이 있어야만 메꿔줄 어떤 대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손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손해의 개념에 관해서는 무슨 설을 취한다고 했죠? 차액설. 그래서 63면에 보면 차액설이 있죠. 거기에 두 번째 줄 차이에다 동그라미 딱 쳐놨죠. 누가 동그라미 쳤을까요? 차이 딱 동그라미 쳐놨죠.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분들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와서 한 달 먼저 와서 공부하는 건 대단한 열정입니다. 한 달 먼저 왔다는 게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들 실력의 향상으로 다가올 겁니다. 엄청난 자신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남들이 보면 한 달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여기도 있잖아. 차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체불로 인한 요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체불로 인한 손배 책임의 요건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이 필요합니다. 위법성. 위법한 행위. 자, 위법성은 보통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데 정당방위랄지 긴급 피난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조각이라는 건 위법성을 제거해 주게 된다는 뜻이고요. 위법성이 제거되면 위법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러면 손배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불이 있고요. 이것으로 인한 손해 이어야만 내가 배상을 하게 되고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체불이 있고 체불로 인한 손해가 아닌 다른 원인을 통해서 발생한 손해라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면 채무자가 책임을 질 리가 없죠. 채무자는 오직 체불로 인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체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체불로 인한 손해, 그래서 뭐뭐로 인한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인고관계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393조에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안 먹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여러분들 72면을 보시면 393조가 나옵니다. 자, 이 조항도 머릿속에 담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통상에 동그라미 딱 쳐놨죠. 통상이라는 건 우리의 상식선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식선을 우리가 상식선 안에 있는 것을 또는 우리의 상식선을 전문용어로 상당인고관계라 불러요. 그래서 거기다 상당인고관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적지 않아도 그 밑에 판례로 빼면 돼요. 판례로 딱 빼면 이 판례 있죠. 그래서 통상손해에서 판례를 쫙 빼면 요거 상당인과관계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그 종류의 체불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고려관념, 경험치에 비춰서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 이걸 우리가 상당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판례 옆으로 상당인과관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주문에다 적던죠. 그래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운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제가 우리 할머니 사진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사진은 저한테는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한낱 그냥 할머니의 사진에 불과하죠. 한낱 종이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이떼기에 불과한 것을 내가 그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소이다. 수십억을 주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나한테 수십억을 배상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양자의 조율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393조 2항에 그런 경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할머니 사진이 나한테 소중하다는 것을 저 채무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관을 대충 하는 바람에 보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할머니 사진이 불타버렸다 또는 멸실되었다. 그러면 그는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나오죠. 자, 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취합니다. 금전으로 배상한다. 돈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한 젊은이라면 어찌 모든 것들이 돈으로 다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순수성을 약간 잃어가면 돈이면 다 되는구나. 저희들 나이대 정도 되면 돈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퀄 돈이 있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이거 농담. 농담입니다. 농담. 그래서 금전배상. 자, 금전에서 화살표 뽑아서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판례로 갔죠? 판례. 자, 이거는 우리나라 통화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여기에 우리나라 통화에 돈을 땅 쳐놓으시면 돼요. 우리나라 돈을 가리킨다. 당연히 우리나라 돈을 가리키죠. 저 우간다 돈을 줘봐요. 우간다에 가야 되는 겁니까? 뭐 소말리아 뭐 돈 이런 것들 안 받아요. 자, 아까 이 394조를 우리가 금전배상주의라
칭하게 됩니다. 금전배상주의.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아까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에 있는 손해만 배상한다고 했죠. 이걸 우리가 제한배상주의, 이 표현. 그래서 72면에 우리가 제한배상주의라고 또 적었었죠. 제한배상주의. 제한배상주의라는 건 모든 손해에 대해서 싹 다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연관성이 있는, 진짜로 상당 인과관계 있는 것만 이렇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자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얼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윤곽을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작업, 조율 작업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